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주제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그리고 안보였는데요.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이 주제라는 점이 각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도 유엔 총회 소식 주요 뉴스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와중에도 국회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둘러싼 공방은 탄핵 논란으로까지 번졌고 더불어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두고도 여야는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작 국민을 위한 논의는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첫 소식으로는 미국 뉴욕부터 가보겠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 의장국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개 토의 전 약식 브리핑에서 인공지능과 관련한 첫 공개 토의를 주재하게 돼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은 국제적인 안보 환경까지 급격히 바꾸고 있다며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위협과 도전에 걸맞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번 총회에서 인공지능과 국제평화, 안보를 주제로 한 이유도 많은 회원국들의 지혜를 모으기 위해서라며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각국 정상들의 시선은 여전히 트럼프를 향하고 있습니다. 정상들의 연설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애증이 선명하게 드러나 출범 1년도 안 된 트럼프 2기 행정부 외교 정책의 명암이 명확하게 갈렸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사연이 많은 정상들이 줄줄이 등장해 연단에 섰습니다. 이미 워싱턴으로 떠났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 속에서 언급되며 이틀째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냈습니다. 핵시설을 폭격당한 이란에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뻔뻔한 공격으로 국제법을 어겼다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The aerial assaults of the Zionist regim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gainst Iran's cities, homes, and infrastructures, precisely at a time when we were treading the path of diplomatic negotiations, constituted a grave betrayal of diplomacy.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위협받았던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도 우회적으로 비판의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을 얻어맞은 카린 켈러 슈터 스위스 대통령도 기후 대응과 이민자를 옹호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반면 친 트럼프 성향의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공개적인 찬사를 보냈습니다. It's being infiltrated by left-wing factions that were seeking to undermine any reform program that was necessary. Both I and Donald Trump know what we're doing in the face of these challenges. 트럼프 대통령의 골프 친구인 알렉산더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 외교와 유엔의 개혁을 언급하며 측면 지원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떠났지만 여전히 정상들의 시선이 트럼프에게 머물러 있는 건 그만큼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은 트럼프식 외교가 뚜렷한 명암을 드러내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이 인공지능과 방산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자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멜로니 총리는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잠재력이 매우 높다며 가능한 이른 시점에 한국을 방문하길 희망했습니다. 두 정상의 만남은 지난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취소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프랑스 측이 국내 사정으로 긴급히 처리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또 프랑스 측이 정상회담 연기를 요청했지만 양국 정상의 일정상 결과적으로 회담이 취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혜경 여사가 뉴욕 코리아타운을 찾았습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현지 시각 2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가 코리아타운 안에 있는 가게, 마트, 서점 등을 돌아봤다고 밝혔습니다.
영업한 지 25년이 되는 반찬 가게 사장은 한인 고객보다 현지 고객이 많다며 김밥과 잡채가 가장 잘 팔린다고 했고, 김 여사는 한국의 음식 문화를 널리 알려줘서 고맙다고 화답했습니다. 또 김 여사가 만난 서점 영업주는 요새 특히나 한류 인기를 몸소 느끼고 있다면서 한국 문화 인기가 높아져 한국어 능력 시험 수험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여사는 코리아타운 내 마트에서 즉석 떡볶이를 사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엔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김 씨는 수의 대신에 검은 정장을 입었고요.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형근 특검보를 비롯한 특검팀 검사들이 검사석에 자리를 잡습니다. 김건희 씨의 변호인단도 피고인석에 미리 앉아 김 씨를 기다립니다. 재판장의 개정 선언에 이어 그럼 2025 고합 1224호 사건 공판 절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들어오시라고 하시죠. 구치감에서 대기하던 김 씨가 교도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입장합니다. 후의 대신에 검은 정장을 입었고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 4398이 적힌 배지를 달았습니다. 꿀테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상당 부분 가렸습니다. 머리를 한 갈래로 묶었지만 정갈했던 구속 이전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흰머리가 눈에 띄게 들었고 얼굴엔 화장기가 전혀 없습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헌정사상 처음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 역사적인 법정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재판부는 재판 시작 전 1분가량 언론의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특검은 다만 재판 중계가 가능한 특검법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중계는 신청하지 않을 방침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김건희 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무직이라고 답했습니다. 특검에 기소된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피고인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김건희 씨는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직업이 없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무직이라고 말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에서 특검은 3개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을 재판부에 설명했는데 김건희 씨 측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시세 조종 사실을 몰랐다면서 특검이 특정 시기만 추출해 침소봉대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앞선 2정권 조사에서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는 샤넬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이른바 배달 사고를 주장했습니다. 또 대선 당시 당 조직을 통해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가 진행된 만큼 명태균 씨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받을 이유가 없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부인해 앞으로 특검과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신속한 재판 의지를 밝힌 재판부는 오는 12월까지 증거조사를 마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재판은 추석 연휴가 끝난 이후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이날을 포함해 10월 4차례 기일 동안 증인 27명에 대한 주신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11월에는 매주 2차례씩 기일을 잡고 종일 재판할 계획입니다. 준비 기일 없이 정식 공판을 열었던 재판부는 오는 26일 한 차례 준비 기일을 잡고 증인 신문 일정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씨를 오늘 소환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김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 씨가 특검에 소환되는 건 지난 29일 구속 기우 이후 기소 이후 처음입니다. 내란 특검이 오는 26일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는 모습이 전해질지도 주목됩니다. 신귀혜 기자입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중계를 법원에 신청했습니다.
범인은 오전에 열리는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기일과 이후 열릴 보석신문까지입니다. 이번 중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재판의 시작부터 끝까지 중계 방송이 이뤄집니다. 공판 시작 직후까지만 공개되는 법정 촬영 허가와 달리 특검 중계 방송은 특검법에 규정돼 전체 촬영이 가능합니다. 앞서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군사기밀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며 추가 기소 사건의 경우 그런 부분이 없어 우선 신청했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추가 기소 사건 혐의인 특수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계엄 이후 체포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국민 알 권리를 우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중계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항인 만큼 법원 결정을 받아본 뒤에 이후 절차를 검토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미 윤 전 대통령 측은 추가 기소 사건 첫 재판과 보석신문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보석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출석 의사를 밝힌 거로 풀이되는 만큼 중계가 결정되면 윤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직접 발언하는 모습도 전해질 전망입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고 재판부와 변호인이 외부 시선에 위축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중앙지법은 중계는 재판부가 정할 사항이고 중계가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인데 늦어도 재판 전날 저녁에는 결정이 나올 거로 보입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네, 이번엔 전국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위주로 추진되던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지도부는 거리를 두는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결국 2심 전심이라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의장과 만나 신속한 내란 재판을 약속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추미애 법사위의 단독 플레이라고 짐짓 거리를 두던 민주당 지도부가 조희대 대법원장 압박에 가세했습니다. 마치 당내 갈등이 있는 것처럼 언론이 이간질하는데 꿈 깨라면서 조희대 청문회는 대선 직전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고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4년 전 국민의힘이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던 몸싸움 영상도 틀면서 이들이 삼권 분립 사망을 운운하는 건 역사의 코미디라고 일축했습니다. 나아가 탄핵까지 시사했습니다.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입니까? 민주당의 사법부 때리기가 진행되는 시간, 우원식 국회의장은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을 만나 결자해지를 요청했습니다.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이에 천 처장은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내란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란 재판에 대해서 헌법과 법률과 그리고 직업적인 양심에 따라서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민주당은 이 발언의 진위를 의심하면서 사법부의 호응 정도에 따라 압박 강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내란 특별법 추진처럼 강경파가 총대를 메고 지도부가 지원 사격하는 그림이 반복되고 있는데 집권 여당으로서 단일 대우로 개혁 추진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다만 강경 기조에 대한 당 안팎의 신중론 역시 작지 않은 만큼 오는 30일 예정된 청문회를 기점으로 민주당의 공세 수위도 다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대법원장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모론을 검증할 별도의 조작 녹취 청문회를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 안팎에서 여론전에 화력을 쏟는다는 구상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눈여겨보는 건 민주당 강경파가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뇌물이나 직권남용처럼 직무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 현행법을 모든 범죄로 넓히는 게 핵심인데 사실상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당 독재 완성에 걸림돌이 되는 건 모두 다 제거하겠다는 사실상의 입법 쿠데타라는 겁니다. 상권 분립 체계 하에서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가 무너진다면 독재로 가는 길밖에는 남지 않습니다.
조희대 청문회 개최를 몰랐다고 발빼던 민주당 지도부가 태세를 바꾸면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대법원장 탄핵 수순에 돌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 환심을 사려는 민주당 광기가 극에 달했다는 혹평도 쏟아냈습니다. 청문회와 입법 움직임, 탄핵 시사까지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사법부 압박에 국민의힘도 역공에 나섰습니다. 우선 이번 청문회를 주도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당 차원에서 고발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의 근거로 제기한 이른바 4인 회동설을 규명하기 위해 별도 청문회를 열자 역제안도 내놨습니다. 유튜브 열린공감TV 관계자를 불러 대법원이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했다는 논란의 녹취를 입수한 경위나 조작 여부 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조작된 증거에 의한 음모론에 따른 이재명 대통령 판결 뒤집기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야 극단적인 대치 속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강행 처리에 맞서 무제한 반대 토론, 필리버스터도 예고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죽기 살기로 싸우자. 이것만이 엄혹한 야당 말살 전국 상황 하에서 야당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대구에 이어 이번 주말 서울에서 장외투쟁도 준비하고 있는데 국회 안팎을 가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해 대여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최근 잇따른 대형 해킹 사고 규명을 위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는 KT에 대한 집중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KT는 문제가 된 초소형 기지국 등의 부실 관리 책임을 인정한다며 피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초유의 무단 소액 결제 사태를 빚은 KT 대표와 임직원들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청문회 시작부터 날카로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 시발이 이 팜도셀의 문제인데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이 관리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가 터진 이후에 팜도셀 관리 실태를 보니까 여러 가지 허점이 많고 관리가 부실해가지고 KT의 늑장 신고와 서버 폐기의 고의성을 의심하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이게 뭔가 숨기려고 한 거 아니냐, 축소하려고 한 거 아니냐, 의심을 받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네, 반성합니다. 이어지는 질타에 KT는 정보 유출 피해 고객 2만 명에 대한 위약금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지만 곧바로 대상을 전체 고객으로 넓히라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신뢰가 완전히 깨졌는데 전체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조사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또 피해 내용 정도 이런 것들을 보고 어쨌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범행에 활용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여전히 중국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며 정부 대응을 촉구하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가짜 기지국이 이게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이죠. 알리바바나 알리익스프레스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부족한 점이 있는지 면밀하게 돌아보고 이번에 확실히 고칠 수 있는 부분들은 고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부처별로 대응 권한이 분산된 현 체제로는 광범위한 해킹 범죄를 막기 어려운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사이버 안보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데 정치권 모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KT 무단 결제 사건 범인들이 이미 핵심 장비는 물론이고 범죄 수익의 대부분을 중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붙잡은 중국 교포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모든 실마리를 쥔 이른바 윗선 추적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차량 뒷좌석에 놓인 전자기기를 작동합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피의자 중국 교포 장모 씨가 범행에 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를 직접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장 씨는 지난 7월 장비를 넘겨받아 지난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차량에 싣고 피해 지역을 오가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씨는 지시에 따라 장비를 작동시켰을 뿐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중국에 있는 윗선이 장비를 원격 제어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피의자들을 검거하면서 범행에 쓰인 네트워크 장비와 부품 27개를 확보했습니다.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으로 빼돌리기 직전 가로채는 데 성공한 겁니다. 경찰은 이 초소형 기지국 장비가 해외에서 만들어져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해킹 프로그램이 담긴 노트북과 연락수단으로 쓰인 대포폰 등 또 다른 핵심 증거들은 이미 중국에 반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부정결제로 얻은 2억 원 상당의 상품권도 붙잡힌 인출책 류모 씨를 통해 현금화한 뒤 세탁 작업을 거쳐 대부분 중국으로 송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윗선의 정체는 여전히 안개 속으로 경찰은 우선 붙잡은 장 씨와 류 씨를 구속 송치하고 사라진 몸통을 계속 추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KT의 부실 대응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에서 지난 1일 처음으로 KT 광명지사에 아파트에서 소액결제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고 알렸지만 다른 지사나 본사로 전화를 넘기면서 대응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관이 KT 측과 7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간 뒤에야 본사에서 사태 파악에 나섰고 그 사이 21시간이 흐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KT 서버에 대한 해킹 흔적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선 경찰청이 내사를 이어가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정은입니다. 해킹 사태의 중심에선 롯데카드 대표도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조자준 대표는 카드 재발급이 100만 명가량 밀려있지만 이번 주말까지는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유출 사태에서 개인정보 보호관리 체계인증 제도의 문제보다는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재발급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 한 100만 정도까지 밀려있는 상태여서 지금 저희들이 하루에 24시간 풀 가동해서 재발급 할 수 있는 그 캐파가 6만 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근차근 해소를 하고 있고 이번 주 그 주말 정도까지는 아마 대부분 해소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IS, MS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회사에 그런 건가요? 인증과의 직접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저희들 내부의 정보보호 관리 실태가 부실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인증 제도상의 문제는 없는데 그걸 운영하는 회사의 책임이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번 건과 관련해서는 회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현지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진행하는데요. 관련 내용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내용과 관련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주요 말씀이 요지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접견 결과에 대한 간략한 브리핑 후 질문을 받겠습니다. 이후 내일 개최되는 한국 투자 서밋에 대해 비공개로 사전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오후 2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을 대한민국 유엔 대표부에서 접견하였습니다. 대통령님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님과의 만남에서 배석한 베센트 장관을 만난 뒤에 두 번째 만남입니다. 접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 있어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는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안보 측면에 있어서 양국 간 협력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시면서 통상 분야에 있어서도 좋은 협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특히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근 미일 간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 시장 및 인프라 등 측면에서도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시면서 이러한 측면도 고려하여 협상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미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조선 분야 등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신 바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고 있는 조선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하였습니다. 양국 통상협상과 관련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미 투자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님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했고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접견 결과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간단히 브리핑을 마치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예. 저 한국경제 한재영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그 장관급인 베세트 장관을 이렇게 접견을 하게 된 계기라든지 어떤 통상 안건을 논의하시기 위한 걸로 알고 있긴 한데 이게 대통령이 장관을 만나는 자리였던 거여서 어떤 배경에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일까? 미국의 주요 장관. 네, 현지 통신 상황으로 중간중간 화면 상태가 고르지 않았는데요. 양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이재명 대통령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접견했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모두 중요하고 안보 쪽은 잘 되고 있고 경제 쪽에서도 좋은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이 가능하다고 했고요. 트럼프 역시 한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는데요. 일단 지금 무역 협상 이후 후속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인데 이 내용이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만남이라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자세한 소식은 들어온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 성과를 세계에 알리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연설이었다고 호평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란 무엇인지, 한 국가를 책임지는 지도자다움이란 무엇인지의 정석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유엔 회원국의 심금을 울리는 명연설이었다면서 한반도 평화, 기후위기 대응 등 국제사회 공동과제를 선도적으로 대응할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의 위상도 확인한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냉전을 끝내겠다며 제시했던 엔드 이니셔티브를 두고 실패한 좌파 대북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고 혹평했습니다. 장 대표는 자신의 SNS에 교류를 통한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를 말했지만 결국 대북 퍼주기와 북핵 용인이라는 결말로 끝날 거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다 퍼주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며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파멸만 불러올 가짜 평화 구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졸속이라는 국민의힘과 검찰 독재가 본질이라는 민주당이 맞선 가운데 서로를 향한 자격 시비도 이어졌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둔 법사위. 심사 시작 전부터 자격 논란으로 달아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간사 자격 있는 분으로 추천을 해 오세요. 당에 가서 상의를 하셔서. 법사위원장 자격이 있습니까? 한 번의 정회를 거친 뒤 개정안에 대한 대체 토론이 시작되자 이번엔 검찰청 폐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일 뿐 아니라 졸속으로 인한 부작용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는데 식당으로 따지면은 메뉴, 레시피, 입지 이런 거 하나도 결정되지 않은데 식당부터 오픈하는 꼴이에요. 범여권은 진짜 문제는 검찰 독재 아니었느냐며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그 모든 권한을 행사했을 때 그것이 남용되고 왜곡되고 윤석열이라는 정치검찰 괴물 정권이 발생을 했던 것이고요.
이후에도 야당은 반대 토론으로 맞섰지만 개정안은 수적 우위를 내세운 여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날 운영위에선 그림자 실세로 알려진 대통령실,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를 두고 난데없는 존엄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30여 년 동안 이어진 총무비서관 출석 관례를 깨는 거냐고 포문을 열자 민주당은 집권 초반부터 사사건건 발목 잡는 건 관례였느냐고 쏘아 붙였습니다. 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정부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서 정부의 협조적인 게 그동안 관례였습니다. 야당이 관례대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점점 달아오르던 감정 싸움은 결국 서로를 향한 비방으로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당이 아니에요. 공당이 하는 거 보면. 개딸들이 말만 하면은 다들 꼬리 내려가지고 약속도 파기하는 게 공당이에요? 옥신각신 줄다리기 끝에 운영위는 간사 간 추가 협의를 거쳐 해당 안건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눈앞에 다가오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공개적으로 반발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현희 기자입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누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마자 검찰을 이끄는 수장이 메시지를 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장문의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에 규정된 검찰을 지우면 성공적인 검찰개혁의 오점이 될 수 있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노 대행은 또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위헌성 논란과 경찰의 비대화 우려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입법에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하나하나 지적한 것으로 읽힙니다. 직접 수사와 기소,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같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거나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검찰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개혁안이 확정됐던 지난 8일 뿌린 대로 걷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낮은 자세에서 말을 아꼈던 것과 비교하면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힌 겁니다.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3일에는 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보안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수위 높은 노 대행의 이번 입장문은 자칫 흔들릴 수 있는 내부를 단속하는 동시에 보안 수사 기능을 지키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네, 이번엔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어제 첫 재판에 출석했죠. 이 모습이 공개가 됐는데요. 오늘은 특검의 나사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지난달 말 기소 이후 처음인데요. 이번엔 이우한 화백 그림 관련 뇌물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특정범죄 가중법상 뇌물 혐의 피의자로 김건희 씨를 소환합니다. 지난달 29일 김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한 달 만에 첫 조사인데 김 씨 측은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총선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자리를 대가로 이우환 화백 그립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 씨가 공직자가 아닌 만큼 배우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무관계가 규명돼야 하는데 특검은 김 씨를 뇌물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다는 건 윤 전 대통령과 공범임을 전제로 하는 거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특검 기소사건 재판이 막을 연 가운데 특검이 다시 김 씨를 소환하면서 남아있는 다른 의혹 수사도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슷한 구조를 띠는 다른 뇌관매직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신병 확보에 결정적 역할을 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김건희 씨 모친 사무실에서 발견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관련 인사청탁 의혹도 중요 수사 대상입니다. 다만 김 씨가 거듭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커 조사가 순탄치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검은 계엄 당시 검사 파견 지시 의혹을 집중 추궁했는데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오전 10시쯤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출석했습니다.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처음 특검 조사를 받았습니다. 통상적인 업무 수행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을 가장 먼저 들은 최측근 가운데 한 명입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회의를 열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당시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 선포 당일 밤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이를 근거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계엄 당일 출입국 본부에는 출국 금지 담당 부서를 대기시킬 것을, 교정본부에는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을 확보할 것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특검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을 상대로 계엄 전후 행적과 간부회의 지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박 전 장관 측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을 뿐 불법적인 지시는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입장문을 통해 탄핵이 기각될 당시에도 징계 사유도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에 일치된 법률적 의견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앞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전 장관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이른바 개신교계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한기붕 전 극동방송사장이 이명헌 특별검사와 언론사 기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했습니다. 한 전 사장은 언론에 공지한 입장문에서 이 특검 등 특검 관계자들이 특정 언론사에 김장한 목사의 사적인 통화 내용을 제공했고 이로 인해서 김 목사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검 관계자들이 한 전 사장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는 허위 사실을 언론에 알려 자신의 명예 역시 훼손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과정을 해명하며 위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벌였는데 검찰 수사관들은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됐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관봉권의 띠지 분실 경위를 두고 담당 검찰 수사관들이 위증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김정민, 남경민 수사관을 경찰에 고발한 김경호 변호사는 이들이 책임 회피를 위해 사실관계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닐을 뜯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봉권을 인식하지 못했다. 관봉권을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게 허위 사실이고 김 변호사는 또 이들이 증거물 보존 의무를 어겼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특검 출범 전인 지난해 12월 검찰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5천만 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 다발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가 검찰 보관 중 사라졌다는 사실이 지난달이 돼서야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지며 국회 청문회까지 열렸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두 수사관은 관봉권 자체는 물론 분실 경위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청건의 압수물 중 단 한 건의 압수물을 기억하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시 수사팀장은 띠지 훼손 사실을 수사를 마치고 보고할 생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여러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렇게 압수물이 훼손된 점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될 쯤에 보고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고.
경찰이 이번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상설특검 검토 지시까지 나온 만큼 수사의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은 헤어진 연인이 접근 금지 조치를 신청한 데 불만을 품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1심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경기 의정부시에서 연인이었던 60대 여성을 차에 태워 4시간 반가량 납치한 뒤 경기 포천의 한 공터 등으로 끌고 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이미 지난해 11월과 지난 2월 두 차례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남과 경북 지방에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호남 많은 곳에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더 오겠고요. 오전까지 시간당 20에서 30mm로 강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또 충청과 영남, 제주도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중북부 지방의 비는 점차 그치겠지만 충청과 남부지방은 늦은 오후나 밤까지 비가 이어질 수 있겠고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보시면 현재는 대부분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서울이 28도, 부산은 29도 등 대부분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 다시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 오후부터 휴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5%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 인하 계속 늦어지고 있죠. 국내 업계의 시름이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 의사를 밝힌 아르헨티나 정권을 향해서는 28조 원 규모 통화 스와프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부가 연방 관보를 통해 유럽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말 미국과 EU 정상이 맺은 무역 합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산 자동차 관세율은 27.5%에서 15%로 낮아지며 8월 1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일본에 이어 유럽산 자동차까지 관세가 15%로 인하되면서 아직 25%를 적용받는 한국산 차는 가격 경쟁력에서 더 불리해질 전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독일 자동차 제조사인 폭스바겐과 포르쉐,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의 주가가 이 소식에 상승했다고 전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또 유럽산 항공기와 일부 의약품, 광물들에 대해 9월 1일부로 관세 면제가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아르헨티나와 200억 달러, 약 28조 원 규모 통화 스와프 체결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뤄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아르헨티나 밀레이 대통령의 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내용입니다. We just endorsed him for president. As you know, he has a race coming up, and I'm sure he's going to do well. But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20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 라인 외에도 아르헨티나의 달러 표시 채권을 매입하고 긴급 신용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미 행정부는 동맹국들을 확고히 지원하고 있다며 이번 금융 지원이 외교, 정치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드러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9%로 두 달 전보다 0.1%포인트 높였습니다.
내년은 올해의 2배인 1.8% 성장을 예상하면서도 중장기적 재정 건전성 확보 노력과 또 구조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효과의 지난 7월 소매 판매 지수는 한 달 전에 비해 2.5% 늘어 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확대와 메모리 가격 반등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증가한 1,031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총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9%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연례 협의를 마친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 경제가 0.9%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달 만에 0.1%포인트 상향 조정했습니다. Growth is expected to reach 0.9% in 2025 as domestic demand gradually recovers, supported by more accommodative fiscal and monetary policies, and strong semiconductor external demand offsets decline in other exports. 내년 성장률은 올해의 2배인 1.8%로 봤습니다. 불확실성 완화와 재정 통화 완화 정책의 효과 본격화, 기저효과 등을 감안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로존, 일본 등 주요국의 내년 성장세가 올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면서도 우리나라는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본 겁니다. 아직 불확실성은 큽니다. IMF는 반도체 업황과 금융,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 가능성으로 경제 하방 위험이 더 높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중단기적 과제도 많습니다. IMF는 한국 정부의 단기적 확장 재정 기조는 적절하지만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이르면 대규모 재정 지출 대응 여력 확보를 위해 재정 건전화 노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To create fiscal space for long-term spending pressures from aging, structural fiscal reforms, reforming the pension system, mobilizing revenue, enhancing expenditure efficiency remain essential. IMF는 한국이 3%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과 인구 감소 대응, 자본 분배를 개선하기 위한 구조 개혁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이번엔 반가운 소식입니다. 7월 출생아 수가 4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하면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70%를 넘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13개월 연속으로 커졌습니다. 7월 출생아는 21,803명으로 1년 전보다 5.9% 증가했습니다. 7월 월별 기준으로는 4년 만에 가장 많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1월부터 7월까지 누적 출생아는 14만 7,804명으로 7.2% 증가했는데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7월 0.80명으로 5달 만에 0.80명대로 올랐습니다. 7월 혼인 건수는 2만 394건으로 8.4% 증가했습니다. 혼인 건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9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혼인은 16개월 연속 증가했습니다. 혼인 증가와 30대 초반 여성 인구의 증가, 그리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출산과 결혼에 대한 국민 인식 변화를 조사한 결과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1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지면서 70%를 넘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도 증가했는데 미혼 남녀의 결혼에 대한 긍정 인식이 같은 기간 6.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출산을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는 소득이 좀 더 많으면이 가장 많이 꼽혔고 맞벌이 가구의 일 가정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육아 지원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문화가 응답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33주 연속 상승하면서 특히 2주 연속 오름폭을 확대하기도 했는데요. 성동과 마포, 광진 같은 이른바 한강벨트 아파트의 오름폭에 주목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장중 3,497을 넘겨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뒤 하락 전환했던 코스피가 오늘 다시 상승할지 관심입니다. 외국인이 이틀 만에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개인과 기관 순매수에도 코스피가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는데요. 코스피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 상승세가 계속될지와 또 전날 하락했던 SK하이닉스가 다시 상승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연착륙 현황 점검회의를 엽니다. 이번 달 말에 끝나는 금융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금융권의 자율 지원 계획도 논의합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사망 원인 통계를 발표합니다. 나이, 원인별 사망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젊은 층의 극단적 선택과 노년층 고독사가 늘어나는 추세가 거듭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범인들이 이미 핵심 장비는 물론이고 또 범죄 수익 대부분을 중국으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붙잡은 중국 교포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모든 실마리를 쥔 이른바 윗선 추적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성이 차량 뒷좌석에 놓인 전자기기를 작동합니다.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 피의자 중국 교포 장모 씨가 범행에 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를 직접 시연하는 모습입니다. 장 씨는 지난 7월 장비를 넘겨받아 지난달 5일부터 한 달 동안 차량에 싣고 피해 지역을 오가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 씨는 지시에 따라 장비를 작동시켰을 뿐 어떤 일을 하는지는 정확히 몰랐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중국에 있는 윗선이 장비를 원격 제어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했을 가능성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16일 피의자들을 검거하면서 범행에 쓰인 네트워크 장비와 부품 27개를 확보했습니다. 보따리 상을 통해 중국으로 빼돌리기 직전 가로채는 데 성공한 겁니다. 경찰은 이 초소형 기지국 장비가 해외에서 만들어져 국내로 반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해킹 프로그램이 담긴 노트북과 연락수단으로 쓰인 대포폰 등 또 다른 핵심 증거들은 이미 중국에 반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부정결제로 얻은 2억 원 상당의 상품권도 붙잡힌 인출책 류모 씨를 통해 현금화한 뒤 세탁 작업을 거쳐 대부분 중국으로 송금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윗선의 정체는 여전히 안개 속으로 경찰은 우선 붙잡은 장 씨와 류 씨를 구속 송치하고 사라진 몸통을 계속 추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KT의 부실 대응 문제는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경찰서에서 지난 1일 처음으로 KT 광명지사에 아파트에서 소액결제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고 알렸지만 다른 지사나 본사로 전화를 넘기면서 대응이 늦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결국 경찰 수사관이 KT 측과 7차례 연락하거나 찾아간 뒤에야 본사에서 사태 파악에 나섰고 그 사이 21시간이 흐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KT 서버에 대한 해킹 흔적이 발견된 것과 관련해선 경찰청이 내사를 이어가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네, 오늘 새벽 경기 안산의 한 빌라에서 불이 나서 자다 깬 주민들이 대피하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강원 태백시에서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택시 운전사가 사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밤사이 사고 소식 김희영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 계단 복도를 가득 채운 연기, 순식간에 골목까지 희뿌옇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경기 안산시 수암동의 4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 났다고 막 연기 사이로 뛰쳐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119에 신고를 했고. 이 불로 주민 3명이 구조되고 21명이 스스로 대피했는데 이 가운데 5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제 오후 경기 성남시 금곡동의 한 상가에서도 불이 나 300여 명이 대피했는데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방은 2층의 제빵학원에서 불이 시작된 거로 보고 있습니다. 택시 앞부분 일부가 뭉개지고 보호 난간이 망가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강원 태백시 문곡동 국도를 달리던 택시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60대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뒤에 타고 있던 20대 승객도 옆구리 통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사고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원주시 판부면에서는 택시를 몰던 50대 남성이 승용차와 부딪혀 다쳤는데 운전자가 달아나 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승용차가 사거리 신호를 위반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택시 블랙박스 등을 분석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승용차 운전자를 추적할 계획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네, 저희 YTN이 한 달 전에 두부를 만들 수입콩이 부족하다고 보도한 뒤에 정부에서 뒤늦게 콩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양이 턱없이 적은 데다 공매에 붙이면서 과열 경쟁으로 낙찰 가격이 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자금력이 있는 업체만 살아남고 영세업체는 도산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정부가 올해 두부를 만드는 데 쓰이는 콩 수입 물량을 지난해보다 13%나 줄이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아우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폐업할 위기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수입콩은 단가가 저렴하여 소상공인 및 그래서 결국 정부가 수입콩을 시중에 풀기로 했는데 문제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공매 방식을 도입하면서 가격이 크게 치솟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18일 공매에서 수입콩 1톤 낙찰 가격은 60여만 원으로 여느 때의 배나 뛰었습니다. 원료 소진으로 인한 두부 제조 가공업체는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의 급여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공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금력을 바탕으로 높은 가격을 쓴 업체만 콩을 가져가고 영세업체는 손도 못 대게 된 겁니다. 정부의 과열 경쟁 조장으로 양극화가 심해진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부의 수입콩 공급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해마다 정책이 바뀌어 예측이 어렵고 필요한 물량보다 적게 공급함으로써 수입콩 공매의 과열 경쟁을 야기시킵니다. 유통공사는 이 점 간과하지 마시고 현재 직배 가격으로 콩을 공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부 원료의 80%인 수입콩 대란은 정부가 국산 농콩 재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갈수록 남아도는 쌀의 수급 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한 주요 작물로 논콩이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는 가격이 비싸 소비자들이 훨씬 저렴한 외국산 콩 두부를 더 선호하면서 수입콩 사용이 늘어 대란으로 이어진 겁니다. 생산은 많이 되는데 소비가 증가는 하는데 생산이 는 것만큼 많이 증가하진 않아서 소비를 많이 늘려가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오락가락 행정에 마지못한 수입콩 찔끔 방출로 M1 영세 두부와 장류업체 종사자만 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들은 20kg이 넘는 장비를 메고 불과 싸웁니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소방관들이 어떤 훈련을 받는지 윤지아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순식간에 천장을 뒤덮습니다. 숨막히는 열기가 온몸을 덮칩니다. 천장 위로 불덩이가 굴러가는 이른바 롤오버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불구덩이 속에서 기자가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20kg 정도의 장비를 착용하고 실제 화재 훈련을 받았습니다. 옷만 입었는데도 무게 때문에 걷기가 힘들고 뜨거운 열기와 연기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이곳에서 실제 화재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 대응 훈련을 받습니다.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될 때 폭발하듯 불길이 치솟는 백드래프트. 순식간에 화염이 확산하는 플래시 오버 등 현장의 가장 위험한 상황을 체험하며 진화 전술을 몸에 익힙니다. 실전하고 비슷한 시설을 갖춰서
경험을 쌓게 하고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실화재를 만났을 때에 그 갈고 닦았던 것들을 구해낼 수 있도록. 이런 훈련장은 평택 냉동창고, 김제 주택화재 등 잇따른 소방관 희생 이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특히 신임 대원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 불과 맞서 싸워보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5종 표준 시설을 저희가 처음 구축한 만큼 타시도의 그 교관들도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또 특별히 저희는 벨기에에서 직접 가가지고 우리 또 국제공인기관에서 실화재 훈련 교관 그 인증을 받은 직원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불과 맞서는 고통스러운 훈련은 소방관들에게는 업 그 자체. 그들의 훈련에서 흘린 피와 땀이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됩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던 중국 어선 8척이 해양경찰 항공기에 적발돼 퇴고당했습니다. 가을 꽃게잡이 철마다 우리나라 해역을 침범하는 불법 중국 어선이 늘면서 해경은 경비 강화에 나섰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서해를 순찰하는 해양경찰 항공기에 미신고 어선이 포착됩니다. 자세히 보니 선수에는 붉은 깃발이 달려있고 중국 글자로 배 이름도 새겨졌습니다. 갑판 위에는 어구들이 가득합니다. 선미엔 그물과 연결된 밧줄 모습도 선명합니다.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해상에서 불법 조업받은 중국 어선입니다. 한계선 내측에 이제 타깃들이 확인이 되어서 저희가 항공기가 직접 확인하러 이제 이동을 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물을 매달고 이제 끄는 형태를 저희가 카메라로 확인을 했었고, 해경은 단속 지점이 경비항과 64km 떨어진 곳이다 보니 항공기를 즉시 투입했습니다. 퇴거 명령 방송과 함께 적어도 비행을 하며 20여 분 만에 중국 어선을 몰아냈습니다. 꽃게잡이 철인 이번 달부터 국내 해역을 침범하는 중국 어선이 늘고 있습니다. 올해 퇴치한 중국 어선만 400여 건으로 해경은 24시간 단속 체제를 가동하고 불법 조업 차단에 나섰습니다. 해양경찰은 우리 국토 면적의 약 4.5배에 달하는 광활한 해역을 고정익 항공기를 투입하여 입체적인 경비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단호하게 해양경찰은 중국 어선의 영해 침범과 무허가 조업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선 담보금 최고액 부과와 선박 몰수 등 강력히 조처할 방침입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네, 이번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 도심에서 50m 깊이의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전봇대와 차량이 땅속으로 빨려들고 주변 건물까지 파손돼 긴급 대피에 나섰습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4차선 도로 한복판이 쩍쩍 금이 가더니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놀란 차량이 다급하게 후진하고 주차된 트럭이 위태롭게 도로 끝에 걸쳐 있습니다. 오른쪽 건물과 인접한 전봇대가 땅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불꽃이 튀고 대형 수도관까지 끊겼습니다. 잠시 뒤 추가 붕괴가 이어지면서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황급히 대피합니다. 현지 시간 24일 아침 방콕 서부 경찰서 옆 4차선 도로에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세로 30m에 깊이가 50m에 달합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세대가 추락하고 주변 수도와 전력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선 지하철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데다 최근 폭우로 집안이 약해진 상태였습니다. สุดตัวของถนนอันเนื่องมาจากการสุดการสไลด์ของดินนะครับในโครงการสร้าง 도로와 인접한 대학병원은 이틀간 진료를 중단하고 환자 3천여 명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시 당국은 우기에 접어든 만큼 추가 붕괴 우려가 높아 신속히 보수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근 태국 방콕은 지하수 남용과 기후 변화로 집안이 해수면 아래로 계속 가라앉고 있어 수도 이전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올해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는 라가사가 중국 남부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앞서 태풍이 핥히고 지나간 타이완에선 17명이 숨지고 17명이 실종됐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거센 파도가 호텔 현관 유리문을 깨부셔버립니다. 뻥 뚫린 로비엔 바닷물이 콸콸 쏟아져 들어옵니다. 성인 남성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급류에 휩쓸려 나뒹굽니다. 제18호 태풍 라가사가 중국 남부 해안에 상륙하면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홍콩에선 항공편이 700편 넘게 취소되고 휴교령이 내려지는 등 사실상 도시 전체가 멈춰버렸습니다. 100만 명이 대피한 광둥성 일대엔 식료품 사재기로 마트 진열대가 텅 비었습니다. 政府发公告说买3天的菜，这我买啥呀？全没了。 앞서 태풍이 핥히고 지나간 타이완에선 사망과 실종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습니다. 700mm 넘는 폭우에 퇴적물이 쌓여 형성된 9,100만 톤 규모의 언색호가 넘치면서 마을을 덮쳤습니다. 한꺼번에 터져나온 물에 다리마저 끊어져 주민 1,000명이 고립되고 구조 수색도 난항입니다. 玻璃已经被泥土盖了，水都盖冲了，冲走1楼都被淹水了，门都打不开。然后我弟弟就把玻璃打破掉去救我妈妈。 올해 가장 강력한 태풍이라는 라가사의 습격에 쑥대밭이 된 필리핀엔 또 다른 가을 태풍 부알로이가 관통할 예정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국제뉴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를 종이 호랑이라고 조롱을 했죠. 러시아는 러시아가 진짜 곰이라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러시아를 멈추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며 미국의 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종이호랑이라고 평가절하하자 러시아가 다음 날 반박에 나섰습니다. 러시아는 호랑이가 아닌 강한 곰이라며 트럼프 비유를 맞받아친 겁니다. Никак не тигр, все-таки больше Россия ассоциируется с медведем. Бумажных медведей не бывает. Россия настоящий медведь. 이어 서방의 제재에도 러시아 경제는 안정적이고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진격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원래 영토 이상을 얻을 수도 있다고 한 데에 대해서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점령지를 넓혀가는 사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볼고그라드 지역의 석유시설 2곳을 타격했습니다.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세계가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군비 경쟁을 겪고 있다며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None of this would have happened if Putin had not started this full-scale aggression, full-scale war.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를 멈추기 위해 총력을 쏟아야 한다며 국제사회의 단합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전 만난 트럼프 대통령의 달라진 입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We count on the United States. I appreciate the support we are receiving. 트럼프 대통령의 영토 회복 언급이 우크라이나에는 희망을 안겨줬지만 정작 미국의 행동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푸틴을 자극하기 위한 압박용 발언이었는지 우크라이나를 더 확실히 지원해줄지는 지켜봐야 하는데 모두에게 행운을 빈다고 한 점도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진위가 아직 불투명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협상 중재에 실패하자 전쟁에서 손을 떼려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유엔 총회에서 전후 80주년을 맞아 역사를 마주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를 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시바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있죠. 다음 달 전후 80년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연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유엔 총회 일반 토론 연설에 나선 이시바 총리는 전후 80년을 염두에 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종전 기념일에 전쟁의 참화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정면에서 역사를 마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いずれの国も歴史に真正面から向き合うことなくして
明るい未来は開けません。 또 전후 아시아 국가의 관용이 있었기에 일본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アジアの人々は戦後、日本を受け入れるにあたって寛容の精神を示してくださいました。そこには計り知れないほどの葛藤があったはずであります。 이와 함께 전체주의와 포퓰리즘을 배제하고 편협한 국수주의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며 차별과 배회주의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침공을 비판하며 이스라엘이 평화적 해결을 막는다면 새로운 대응에 나서겠다고 견제에 나섰습니다. 앞서 산케이 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시바 총리가 다음 달 퇴임을 앞두고 전후 80년 메시지를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군부에 대한 문민 통제 실패에 따른 전쟁 발발과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이 주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이시바 총리의 유엔 연설 내용과 어느 정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민당 내 보수 세력이 이시바 총리의 전후 메시지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만큼 차기 총리가 이시바 총리의 전후 메시지를 어떻게 수용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디아즈가 타점 2개를 추가하면서 시즌 최다 타점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롯데를 완파한 삼성은 포스트 시즌 진출 확정을 눈앞에 뒀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찬바람과 함께 상승 곡선에 올라탄 사자 군단의 방망이가 가을 야구로 가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1회 이재현이 선두타자 홈런으로 포문을 열었고 3회엔 김영웅의 싹쓸이 3루타 등으로 넉 점을 보탰습니다. 4회에는 디아즈가 2타점 2루타를 쳐내며 시즌 최다 타점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146타점으로 벤치에서 경기를 지켜보던 박병호가 10년 전 넥센에서 세운 기록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어서 김영웅은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로 하루 5타점 경기를 펼치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5경기씩 남은 상황에서 4위 삼성은 롯데를 4경기 차로 밀어내 사실상 두 팀의 가을 운명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좀 날씨가 많이 선선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끝까지 팬분들과 같이 야구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회엔 솔로 홈런, 4회엔 안타를 치고 나가 득점을 올린 오선우가 활약한 기아는 키움의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선발 올라가 6회까지 안타 1개만 맞고 삼진을 무려 13개나 잡아낸 것을 비롯해 기아 투수들은 키움 타선을 단 1안타로 묶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NC가 5대3으로 끌려가던 6회 박건우가 볼넷을 골라 말로 기회를 잡습니다. 이후 데이비슨과 이우성, 그리고 김희집과 서우철, 또 김영준과 도태훈까지 7타 전속 4사구가 쏟아지며 NC는 타격을 하지 않고 6점을 추가했습니다. 불펜이 무너지며 불명예스러운 기록까지 떠안은 선두 LG는 한화에 2경기 반차 추격을 허용했고 3연승한 NC는 롯데를 제치고 6위로 올라섰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배구 컵대회에서 IBK 기업은행이 2연승을 거두고 조 1위로 4강에 진출했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전남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계속된 B조 경기에서 육서영이 혼자 32득점을 올리며 한국도로공사에 3대1로 승리했습니다. 지역이 맞이한 현안을 토론을 통해서 방향을 함께 찾는 울산 포럼이 4년째를 맞았습니다. 올해는 제조업에 인공지능을 더하는 미래형 산업 방향과 동남권 문화 연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오태인 기자입니다. SK그룹 여러 계열사가 한데 모인 지역에 현안을 해결하고자 시작된 울산 포럼. 최태원 회장 제안으로 시작된 토론회장이 올해 4번째 열렸습니다. 지역 정계와 재계, 시민과 학생들이 한데 모여 전문가 의견을 듣고 문제 해결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번 주제는 인공지능 제조업과 동남권 문화연대, 특히 SK그룹과 미국 아마존이 합작해 국내 최대 AI 데이터 센터를 울산에 짓는 만큼 많은 청중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울산은 대한민국 발전을 견인해 왔습니다. 이제는 울산 포럼을 통해서
미래 60년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AI 수도 울산으로 도약하면서 대한민국의 AI 대전환을 울산이 선도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노후화된 울산 제조업이 나아갈 방향으로 제조 AI가 제시됐습니다. 바둑기사를 은퇴하고 대학에서 강의하는 이세돌 교수 기조연설에 이어 실제 산업 현장 인공지능과 제조업이 협업을 이룬 사례가 발표됐습니다. 동남권 문화연대 토론회는 울산 지역 고유문화 발굴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지역연대를 통한 문화 콘텐츠 발전 방향이 모색됐습니다. 울산이 안고 있는 문제가 잘 드러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문제가 드러난 만큼 솔루션이 구체적이었다. 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SK이노베이션 창립 60주년을 기념해 울산 미래를 함께 고민하자는 목적에서 시작된 울산 포럼. 지역에서 발전한 회사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는 모범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YTN 오태임입니다. 전 세계의 춤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흥타령 춤축제가 충남 천안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전통 춤부터 K-팝 댄스까지 매일 다양한 공연과 경연이 이어지면서 춤을 매개로 한 문화 교류의 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화려한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흥겨운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또 다른 참가팀은 한국 무용으로 단아한 춤 사위를 뽐내고 힘찬 북소리와 함께 펼쳐지는 난타 공연은 흥을 돋웁니다. 무대의 주인공들은 충남 천안 지역 주민들입니다. 여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1년 동안 연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합도 많이 되고 회원들도 이런 기회에 실력도 향상되고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여러모로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야외 무대에서는 외국에서 온 춤꾼들이 경쾌한 발놀림과 몸짓으로 신바람 나는 공연을 선보입니다. 천안 종합운동장 일원에서 흥타령 춤축제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21번째를 맞이한 이번 축제에는 61개 나라 4천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집니다. We came from so far away just to take part in this competition, and we are hopeful to have the best time ever. We would really love to show the passion and the happiness that we share through our dances. 특히 올해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마련돼 현장에서 다양한 종류의 춤을 직접 배우고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천안 도심에서는 참가자들이 하나 되는 거리춤 행진이 펼쳐지며 경연 분야를 댄스 스포츠와 무용 등으로 넓혀 축제의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춤 축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과 함께 참여형 축제로 K-팝, 댄스 배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축제장에는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판매장과 각종 체험거리도 마련돼 축제의 열기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